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서기 48년, 대제국 로마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가을날 일입니다.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잠시 궁을 비우고 항구 도시 오스티아로 시차를 떠나자마자 로마 도심 한복판에서는 해괴하다 못해 기절초풍할 광경이 벌어집니다. 화려한 꽃장식이 만발하고 최고급 포도주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성대한 혼례 잔치가 열린 것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면사포를 쓰고 수줍게 고개를 숙인 신부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하객들은 그만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그 신부는 다름 아닌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아내이자 제국의 어머니인 현직 황후 메사리나였던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병고란 말입니까? 남편인 황제가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이혼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닌데 황후라는 여자가 대낮에 딴 사내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다니요? 그 곁에는 로마 최고의 미남으로 소문난 집정관 내정자 가이우스 시리우스가 제 세상을 만난 듯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국의 법도와 윤리는 발가락 사이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이 대단무쌍한 여인. 그녀는 단순히 사랑에 미쳤던 걸까요? 아니면 황제의 목을 조를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세상신화 이야기에서는 로마 역사상 가장 방탕하고도 치명적이었던 여인, 기록조차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그 이름, 메사리나의 그 파란만장한 이중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해괴한 사건의 주인공들, 당시 로마의 주인은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라는 양반, 그는 로마 황실의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병치레를 달고 산 탓에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혀가 짧아 말을 할 때면 늘 어눌했죠. 흥분이라도 하면 입가에 거품까지 물어대니 황실 종친들조차 그를 가리켜 덜 떨어진 인간이라며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오죽하면 제 어머니조차 자연이 만들다만 미완성품이라며 고개를 저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의 3대 황제 칼리굴라가 연극을 구경하고 점심을 먹으러 궁전지하 통로를 지나갈 때 평소에 앙심을 품고 있던 근위대장이 칼리굴라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클라우디우스는 3대 황제 칼리굴라의 작은 아버지였어요. 잔뜩 겁을 먹은 클라우디우스는 커튼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지요. 커튼 뒤에 숨어서 떨고 있던 클라우디우스를 죽은 조카를 대신해서 근위대가 다음 황제로 옹립해버립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 이 바보 취급받던 사내가 운 좋게 황제 자리에 덜컥 앉게 된 겁니다. 억세게 운이 좋은 황제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당대 로마 최고의 미색이라 칭송받던 18살의 처녀 메사리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살이나 어린 꽃다운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오니 평생 무시만 당해온 늙은 황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저 금지옥엽,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치 지독한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메사리나가 까마귀를 보고 백노라 해도 황제는 허허, 과연 희고 고운 새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요. 하지만 이 어린 황후의 가슴 속에는 향기로운 꽃향기가 아니라 시퍼런 독리를 품은 독사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메사리나에게 황제란 사내는 뜨거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든든한 금고이자 휘두르기 딱 좋은 눈먼 칼자루였던 겁니다. 그녀는 황제의 눈과 귀를 교묘하게 가린 채 궁궐 뒷방에서 제국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정적이 있다 싶으면 자기가 저지르고 다니던 불륜이라는 죄목을 오히려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 단칼에 목을 날려버리는 역설적인 행보를 보였지요. 낮에는 조신한 황후의 가면을 쓰고 황제의 어깨를 주무르지만 밤이 되면 그 권력의 칼날로 로마를 피비린내 나게 물들였던 이 여인, 바보 황제의 눈먼 사랑을 등에 업고 로마를 제 발밑에 두려 했던 메사리나의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 메사리나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제 분수를 모르면 꼭 탈이 나는 법이지요. 궁궐 안의 권력만으로는 그 뜨거운 불덩이 같은 욕망을 다 채우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침내 엄중한 궁궐 담장을 넘어 로마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국의 어미라는 황후가 밤마다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천한 계집의 옷으로 변복을 한 채 성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녀가 발길을 멈춘 곳은 놀랍게도 로마 최하층민들이나 드나드는 지저분한 매춘소였습니다. 리키스카 암늑대라는 가짜 이름까지 내걸고 좁고 눅눅한 방 한 칸을 빌려 밤새도록 사내들을 받아냈다는 기록이 전해지니 천하의 남봉꾼들도 혀를 내두를 일 아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사학자 타키투스와 시인 유베날리스의 붓끝은 이 대목에서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메사리나는 동이 틀 때까지 몸을 섞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을 느끼며 파칠파칠해진 몸으로 궁궐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로마 저작거리에는 이미 우리 황후님이 밤마다 누굴 만난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집집마다 안주거리로 올라오는데, 가련하게도 바보 황제 클라우디우스만은 자기 침소곁이 비어있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 이 얼마나 눈물겨운 코미디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하를 손에 쥔 황후가 왜 이런 바닥 중의 바닥으로 스스로를 내던졌을까요? 혹자는 그녀가 타고난 음란함 때문이라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공허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이 로마에서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그 비뚤어진 정복욕과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불장난이 지나치면 집구석을 다 태워먹는 법입니다. 로마 전체가 그녀의 행실에 침을 뱉기 시작할 무렵 메사리나는 마침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최후의 도박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메사리나의 불장난은 마침내 제국의 기둥뿌리를 통째로 태워먹을 기세로 번져갑니다. 서기 48년 가을,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제사 업무를 위해 오스티아 항구로 시차를 떠나 궁을 비운 틈을 타 메사리나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해괴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제정신으로 할 짓입니까? 그녀는 로마 최고의 미남이자 권력욕에 눈이 먼 시리우스를 옆에 끼고 보란듯이 정식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날 로마의 풍경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포도 수확 축제를 흉내낸 연회장에는 술 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메사리나는 머리에 화관을 쓴 채 내연남의 손을 잡고 황제의 의자에 앉아 왕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서슬퍼런 반역의 선전포고였던 셈이지요. 하지만 세상의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황제의 충직한 측근이자 해방노예였던 나르키소스가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고는 한달음에 오스티아로 달려갑니다. 폐하. 지금 로마에서는 황후가 딴 사내와 혼례를 올리고 새 황제를 세우려 하나이다. 당장 황궁하지 않으시면 폐하의 자리는 오늘로 끝이 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그만 혼비백산하고 맙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메사리나가 그럴 리가. 정말로 내가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냐? 황제는 분노보다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울리고 황제의 술에는 먼지를 휘날리며 미친 듯이 질주하는데 과연 그 시각 승리의 도취에 술잔을 기울이던 메사리나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그림자를 눈치챘을까요? 제국의 운명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권력과 쾌락이라는 이름의 독주에 취해 있던 메사리나도 황제의 군대가 성문을 부술듯 들이닥치자 그제야 술이 번쩍 깼습니다. 하지만 앞불싸 이미 엎질러진 물이여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 대담하던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그녀는 황제의 마음을 돌려보려 어린 자식들을 앞세워 눈물로 호소해보지만 분노로 눈이 뒤집힌 측근 나르키소스가 이를 단칼에 가로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이 이토록 처량할 수 있을까요? 메사리나는 어머니 레피다가 지켜보는 가운데 루쿨루스 정원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얘야 이미 끝났으니 차라리 네 손으로 품위를 지키거라 하고 단검을 건네주었지요. 하지만 평생 남의 피만 보며 살아온 그녀였기에 정작 제 목을 찌를 용기는 없었습니다. 칼끝을 제 목에 대고 벌벌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추격해온 군관의 서슬퍼런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가차없이 꿰뚫어 버렸습니다. 한때 로마를 발밑에 두었던 경국지색의 최우치고는 참으로 허무하고도 비린내 나는 종말이었지요. 그런데 더욱 소름 돋는 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아내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죽었느냐? 그럼 술이나 한 잔 더 다오. 하며 무심하게 술잔을 비웠다고 하니 그 지독했던 사랑이 집착과 무관심으로 변했을 때의 공포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 원로원은 이 여인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의합니다. 이른바 기록 말살형, damnatio memoriae 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이 내려진 것이지요. 제국의 거리마다 세워졌던 그녀의 아름다운 조각상들은 정으로 쪼개져 가루가 되었고 공문서에 적힌 그녀의 이름은 먹줄로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름다움은 짧고 욕망은 덫이 되어 돌아오는 법. 로마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가장 추하게 물들였던 황후 메사리나.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지나친 탐욕은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녀를 향해 음란함의 화신이니 로마를 망친 요년이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슬퍼런 권력 암투가 일상이던 그 시절, 로마 황실에서 18 어린 나이에 팔려오듯 시집온 메사리나가 살아남기 위해 택한 생존 방식이 그토록 뒤틀린 광기는 아니었을까요? 혹은 그녀를 눈엣 가시로 여긴 정적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녀를 세상들도 없는 악녀로 덫일의 역사라는 감옥에 가둬버린 것은 아닐는지요?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한때 제국을 호령하던 그 빼어난 미색도 세상을 다 가질 듯 기세등등하던 그 권력도 결국 한자로 칼날 앞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돌덩이에 새겨졌다가 지워진 이름과 훗날 우리 같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허망한 이야기뿐이니 화무시비롱이여 권불십년이라는 옛말이 참으로 뼈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오늘 세상신화 이야기가 준비한 로마 황후 메사리나의 비극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녀를 욕망에 미친 요녀로 보십니까?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가련한 희생양으로 보십니까? 여기서 잠시 억세게 운 좋은 클라우디우스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정말 기막힌 운명의 황제입니다. 조카 칼리굴라가 먼저 황제가 되고 조카에 이어 4대 황제가 된 그는 칼리굴라의 여동생, 그러니까 여자 조카 아그리피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 법까지 바꿔서 친조카를 4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조카 아그리피나가 전 남편과의 소생인 어린아들 네로를 황제에 올리기 위해 남편이자 삼촌인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해버립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정상적으로 황제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로마의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클라우디우스는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4번째 부인 아그리피나에게 독살된 이 황제는 운이 없는 사람일까요? 칼리굴라와 네로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라는 보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이야기꾼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권력이라는 이름의 마약은 때로 사람을 천사로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잔혹한 악마로 탈바꿈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여인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차갑고 가장 검고 또 가장 강력했던 여인 바로 검은 왕비 카트린 드 메디치입니다. 때는 16세기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화려한 궁전 뒤편에는 늘 자욱한 안개처럼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부 메디치 가문에서 장사꾼의 딸이라며 프랑스 귀족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시집온 카트린느, 남편인 앙리 2세는 대놓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줘버렸고 그녀는 궁궐 한 구석에서 숨죽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지요. 그런데 천대받던 카트린느에게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숨죽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에서 제국의 심장을 움켜쥔 냉혹한 어머니로
그리고 수많은 정적을 독약과 암살로 잠재운 검은 왕비로 불리기까지. 과연 그녀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괴물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권력이라는 괴물 그 자체였을까요? 오늘 세상 신화 이야기에서는 프랑스 왕실을 30년간 공포와 신비로 몰아넣었던 여인 카트린 드 메디치의 그 서슬퍼런 권력의 기록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피비린내나는 파리의 궁정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여러분, 이제 역사의 시계바늘을 1559년 6월 파리의 보주 광장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프랑스는 스페인과의 오랜 전쟁을 끝내고 축제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왕실의 겹경사를 축하하는 마상 창시합이 열렸는데 그 중심엔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 자부하던 국왕 앙리 2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축제에 막이 오르기 전 파리 장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기이한 시 한 구절이 있었으니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사행시였습니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리라. 황금 투구 속에 두 눈 중 하나가 찔려 한 번의 결투로 비참하게 죽으리라.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니, 천하의 프랑스 국왕이 창시합 한 번에 죽다니 노망난 영감이 헛소리를 하는군 하며 웃어넘겼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그의 아내 카트린 드 메디치만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예언가를 맹신했기에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렸지요. 전하, 제발 이번만은 참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사나이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앙리 2세가 어디 말린다고 들을 위인입니까? 허허, 중전도 참, 내 창 끝에 저 젊은 몽고메리 백장놈의 콧대를 꺾어놓고 오리다 하며 당당하게 황금 투구를 쓰고 경기장으로 나갔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정오를 넘겼을 무렵입니다. 앙리 2세와 젊은 기사 몽고메리가 서로를 향해 거세게 말을 달려나갔지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두 사람의 창이 부딪혔는데 아뿔싸! 여기서 기가 막힌 사고가 터집니다. 몽고메리의 창끝이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나무 파편이 국왕의 황금 투구 틈새를 뚫고 들어가 오른쪽 눈을 그대로 관통해버린 겁니다. 피가 튀고 비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앙리 2세는 말 위에서 고꾸라졌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황금 투구 속에 눈이 찔린 것이지요. 궁정 어이들이 달려들어 수술을 했지만 폐혈증까지 겹쳐 국왕은 열흘 밤낮을 고통 속에 신음하다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으로 프랑스 왕실은 삽시간에 초상집이 됐고 카트린은 평생 검은 상복을 입기로 맹세하며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장사꾼의 딸이라 멸시받던 여인이 예언대로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궁전의 주인이 된 것이지요. 참으로 역사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앙리 2세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자 카트린느는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의 한 노인을 불러들입니다. 그 노인이 바로 세기의 예언가라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지요. 카트린느는 이탈리아 여인답게 미신과 점성술에 아주 푹 빠져 살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죽음을 예언한 사내를 불러들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들의 앞날이 어찌 되겠느냐. 묻는 그녀의 눈빛엔 탐욕과 불안이 뒤섞여 번뜩였지요. 그러자 노스트라다무스가 기이한 마법의 거울을 꺼내들더니 차례로 세 개의 형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불싸, 거울 속에 나타난 세 명의 왕, 즉 카트린느의 아들들은 왕관을 쓰긴 하되 모두 그 형상이 안개처럼 흐릿하고 목이 꺾인 채 사라지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모두 후사 없이 단명할 것이요 결국 발로와 가문의 대가 끊기리라. 이 청천벽력 같은 예언을 들은 카트린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그녀는 이때부터 운명을 비틀어버리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발로아 왕조를 지켜내겠다는 카트린느의 비장의 카드가 바로 자기 친딸, 프랑스 최고의 미녀라 칭송받던 여왕 마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가슴 약한 분들은 눈을 좀 감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멸시받던 이탈리아 여인 카트린느가 어떻게 프랑스의 심장을 공포로 얼려버렸는지 그 비릿한 권력의 속살을 들여다볼 차례니 말입니다. 당시 파리 궁정에는 기이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카트린느 왕비가 이탈리아에서 데려온 전속 조향사 르네라는 자가 만드는 것은 향수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예쁜 가죽 장갑에 치명적인 독을 발라 선물하거나 책장에 독을 묻혀 넘길 때마다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이른바 메디치식 암살법이 횡행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그녀의 정적이었던 나바라의 여왕 잔달브레가 장갑 선물을 받고 급사하자 민심은 검은 왕비가 마녀의 무략을 썼다며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너 죽고 나 살자며 날뛰던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시대였습니다. 카트린느는 이 예언된 불운을 막기 위해 딸 마고를 개신교의 수장 앙리드 나바르에게 시집 보내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 화합이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웬걸요? 이 결혼식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파리로 모여든 개신교도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기 위한 거대한 도살장의 입구였습니다. 마고가 눈물로 지새우며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던 그 밤, 카트린느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차갑게 읊조렸을 겁니다. 미안하다 딸아. 가문을 지키기 위해선 이 땅을 피로 씻어내야만 한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잔혹하고도 비릿한 절정입니다. 1572년 8월 18일 파리 시내는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가톨릭을 대표하는 공주 마고와 개신교의 수장 앙리드 나바르의 결혼식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식 참으로 묘했습니다. 신랑은 개신교도라 성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여야 했고 신부 마고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억지로 맺어지는 현실이 서러워 예식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결혼식이 끝나고였을 뒤 8월 24일 성바르톨로메오 축일 새벽에 터져 나옵니다. 결혼을 축하하러 파리에 구름처럼 모여든 개신교 귀족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발을 들인 곳이 잔칫집이 아니라 거대한 도살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새벽녘 파리 시내 성당의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는 기도를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축제의 불꽃놀이 소리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말입니다. 다 죽여라. 단 한 명의 씨앗도 남기지 마라. 카트린느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톨릭 군대와 성난 군중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방금까지 술잔을 나누던 이웃이 축제를 즐기던 손님들이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잠결에 뛰쳐나온 이들의 피가 파리의 돌바닥을 적시고 세느강은 시신으로 메워져 붉은 띠를 이루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부 마고의 침실까지 피 흘리는 자들이 들이닥쳤고 마고는 겁에 질려 신랑 앙리의 품에 안겨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주간이 졸지에 인류 역사에 남을 피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참혹한 아비규환의 현장 배후에 바로 카트린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피로 물드는 파리를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야 내 아들의 왕좌를 위협하는 것들을 치웠구나 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국가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평가와 권력에 미친 광기였다는 비판 사이에서 여전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신의 이름으로라도 단죄하겠다는 이 여인의 서슬퍼런 집념. 과연 이 핏빛 정치는 그녀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저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참극을 궁궐 창가에서 내려다보던 카트린 드 메디치. 그녀는 과연 승리감에 도취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불러낸 악마의 불길에 스스로도 전율했을까요? 그 서늘한 진실은 오직 역사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카트린 드 메디치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프랑스의 생사여탈권을 쥔 피해 군주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의 그 서슬퍼런 권세도 결국 저문은 해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권불 10년이라 했고 화무시 비롱이라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파리의 밤을 핏빛으로 물들였던 카트린 드 메디치도 결국 세월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한낱 기력이 다한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말년의 카트린느는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자식들을 왕좌에 앉히기 위해 평생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았건만 정작 그 아들들은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과 간섭에 신물이나 등을 돌려버렸지요. 서기 1589년의 정월 초하루, 차가운 겨울바람이 블루아 성의 창문을 때릴 때 그녀는 병상에 누워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권력자의 마지막 치고는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둘 당시 프랑스는 여전히 종교내전의 불길 속에 휩싸여 있었고 민심은 그녀를 향해 이탈리아에서 온 마녀가
나라를 망쳐놓고 떠났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녀의 시신을 성당에 안치하려 하자 파리 시민들이 그 여자의 몸뚱이가 들어오면 세느강에 던져버리겠다고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제국의 어머니라 자부했던 여인이 갈 곳 없는 홀령이 되어 떠돌게 된 셈이지요. 후세의 역사가들은 그녀를 향해 두 가지 얼굴을 들이댑니다. 한쪽에서는 피의 굶주린 성 바르톨로메오의 살인마라며 침을 뱉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너져가는 발로아 왕조를 지탱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된 비운의 정치가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피냄새에 나는 학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아하게 사용하는 포크와 달콤한 마카롱 한 조각에도 피의 왕비의 손길이 닿아 있다니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포크와 식사 예절, 그리고 화려한 요리법은 훗날 프랑스를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로 만드는 씨앗이 되었으니 이 또한 역사의 묘한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어머니이자 국가를 위해 양심을 팔았던 군주 카트린 드 메디치. 이제 그녀는 검은 왕비라는 무거운 이름을 내려놓고 역사의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자, 세상 신화 이야기가 준비한 프랑스의 검은 태양, 카트리느 편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욕망의 끝은 결국 허무뿐이라는 진리입니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까?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꾼의 목을 축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이 이야기 보따리가 끊이지 않고 풀려나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가슴 떨리는 역사와 신화의 주인공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자,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태어날 때부터 거머쥐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화려한 금수저가 도리어 제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5세기 말, 예술의 향기가 꽃피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한복판입니다. 로마 성베드로 성당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곁에는 세상의 모든 빛을 독차지한 듯한 처녀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루크레치아, 보르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처녀의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버지는 성스러운 교황이요. 오빠는 군주론의 모델이자 전설적인 전쟁광 채살의 보르자입니다. 그야말로 신의 권위와 칼의 힘을 동시에 등에 업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가문의 영예였지요. 황금빛 머리카락은 태양을 녹여 만든 듯 눈부시고 그 미소 한 번에 로마의 젊은 귀족들이 줄줄이 넋을 잃었다고 하니 그 미색 또한 가히 경국지색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꽃 뒤편에는 피비린내 나는 소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의 반지 안에는 사람을 눈 깜짝할 새 죽이는 독약이 숨겨져 있다더라. 권력을 위해서라면 오빠나 아버지와도 서슴없이 몸을 섞는 요녀라더라 하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괴소문들이 로마 뒷골목을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 3번이나 정략 결혼의 제물로 바쳐져야 했던 여인, 과연 그녀는 세상을 독살하려 했던 악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미친 아버지와 오빠의 손바닥 위에서 울고 웃던 가련한 꼭두각시였을까요? 오늘 세상 신화 이야기에서는 성스러운 교황청을 피와 욕망으로 물들였던 보르자 가문의 꽃, 루크레치아의 그 치명적이고도 비극적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자, 여러분, 루크레치아라는 이 가련하고도 화려한 꽃이 피어난 토양을 한번 보십시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도 검게 썩어 있었는지 알게 되면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당시 로마의 주인은 그녀의 아버지, 교황 알렉산데르 6세였습니다. 아, 명색이 거룩한 성좌에 앉은 교황이라는 양반이 어찌된 일인지 신의 말씀보다는 제 자식들 입에 금수저 물려주는 일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특히나 금지옥엽 외동딸 루크레치아를 향한 사랑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저게 과연 부녀간의 정이 맞느냐 하는 해괴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친오빠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이 체사레라는 인물, 그야말로 르네상스의 야수라 불릴 만한 사내였습니다. 차갑고도 수려한 얼굴 뒤에는 사탄도 울고 갈 잔혹함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는 제 여동생 루크레치아를 가문의 영광을 위한 최고급 미끼로 여겼습니다. 루크레치아가 13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체사레와 아버지는 그녀를 권력의 제단 위에 제물로 올릴 궁리만 했으니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크레치아가 정략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알콩달콩 살만하면 오빠 체사레가 나타나 이제 저놈은 가문에 쓸모가 없다며 사위의 목을 서슴없이 날려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남편, 지오반니 스포르차와의 굴욕적인 이혼 소송은 아버지는 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해지자 사위 지오반니에게 너는 성불구자이니 이혼하라고 협박합니다. 지오반니가 거부하자 루크레치아는 가문을 위해 남편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언을 성직자들 앞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17 꽃다운 나이에 루크레치아가 로마의 고위 성직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정조를 증명해야 했던 그 수치심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남편인 아라곤의 알폰소는 체사레의 부하들에게 칼을 맞고도 큰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루크레치아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침실을 지켰죠. 하지만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빠 체사레의 신복인 미켈레토가 침입해 부상당한 남편을 침대 위에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이때 오빠 체사레는 피 흘리는 매제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점심때 못한 일을 저녁때 마무리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루크레치아의 침실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오빠가 휘두르는 피 묻은 칼날이 번뜩이는 사형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보르자 가문과 관련된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1501년 교황청에서 열린 잔치입니다. 50명의 무희가 알몸으로 춤을 추게 하고 교황이 바닥에 밤을 뿌려 알몸의 무희들이 기어다니며 밤을 주었지요. 이 난잡한 파티에 교황과 아들 체사레 그리고 딸 루크레치아가 나란히 앉아 구경했다는 기록이 부르카르트의 일기에 있습니다. 성스러운 교황청 바닥에 밤을 뿌려놓고 인간을 짐승처럼 기어다니게 만들었던 그 광란의 밤, 루크레치아는 그 현장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당시 로마의 호사가들은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두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각관계라는 입에 담지 못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루크레치아를 독점하기 위해 서로 질투하고 그 권력의 삼각형 안에서 루크레치아는 영혼이 파랗게 질린 채 시들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던 그 거룩한 교황청 한복판에서 친오빠가 제 매제들을 죽이고 여동생을 정략의 도구로 부려먹는 이 비극, 이것이 과연 가족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권력에 미친 짐승들의 향연입니까? 루크레치아는 그 지옥 같은 가족의 속에서 서서히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하며 우리가 아는 그 치명적인 여인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루크레치아라는 이름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무시무시한 별명, 독살의 여왕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예쁜 꽃일수록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는 말이 있지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루크레치아를 딱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늘 화려하기 그지없는 보석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호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 반지가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반지 알을 살짝 돌리면 그 안에 아주 미세한 공간이 나오고 거기엔 칸타렐라라 불리는 보르자 가문 특제의 비전 독약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당시 보르자 가문의 독약으로 알려진 칸타렐라는 최근 비소 계열의 독약으로 알려져 있죠. 상상해 보십시오. 연회장에서 루크레치아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정적의 술잔 위로 손을 살짝 흔듭니다. 그 찰나에 반지 속 독가루가 술잔에 스르르 떨어지면 방금까지 호탕하게 웃던 사내가 채 몇 걸음도 못 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보르자의 입맞춤을 받으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다며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역사적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가련한 여인이 정말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을까요? 사실 그녀의 주변에서 벌어진 의문의 죽음들은 대개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오빠 체사레가 가문의 방해물을 치우기 위해 벌인 정치적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민심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힘있고 무서운 사내들보다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훨씬 더 입맛에 맞고 재미있는 법이지요. 루크레치아는 가문의 정적들이 쏟아낸 저주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실제 행위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사악한 여인의 가면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아버지와 오빠의 뜻에 따라 웃음을 팔고 술을 따랐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향해 독약을 품은 장미라 손가락질했으니 그 화려한 반지 속에 든 것은 타인을 죽일 독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삼켜야 했던 눈물이었을까요? 세상의 편견과 가문의 어둠 속에서 루크레치아의 전설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향기를 풍기며 익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 루크레치아가 걸어간 마지막 길을 따라가 봅시다. 그녀는 가문의 욕망에 떠밀려 무려 3번이나 홀레 치마를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3번째 남편인 페라라 공국의 알폰소 데스테는 이전 남편들과는 달랐습니다. 보르자 가문의 위세가 꺾이고 그 섯을 펄었던 아버지 교황과 오빠 체사레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자 비로소 루크레치아에게도 평온한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로마에서 독살의 여왕이라 손가락질받던 그녀가 페라라에서는 영지민들의 존경을 받는 자애로운 안주인으로 변신한 겁니다. 가문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은 그녀는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빈민들을 구제하며 과거의 그 비릿한 피 냄새를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그녀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9이라는 꽃이라면 아직 한창일 나이에 8번째 아이를 낳다 산후병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만 것이지요. 그녀가 죽고 난 뒤 역사는 그녀에게 참으로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보르자 가문의 원한을 가졌던 수많은 기록자가 그녀를 향해 오빠와 몸을 섞은 창녀, 독약을 밥 먹듯 뿌린 마녀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훗날 무덤을 열어본 역사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편지 속에는 독약 제조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독실한 신앙인의 고뇌만이 가득했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시인 피에트로 벤보와 깊은 정신적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벤보는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 한 줌을 보관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찬양했죠. 루크레치아의 머리카락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아나 도서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황금빛이 도는 밝은 금발 한 타래가 유리함 속에 전시되어 있죠. 이 머리카락은 루크레치아가 인문주의 시인 피에트로 벤보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며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루크레치아가 자신의 신체 일부인 머리카락을 사랑의 증표로 보낸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후대의 문학가 로드 바이런은 이 머리카락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발이라며 극찬했고 몰래 한 가닥을 훔치려 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녀의 황금빛 머리카락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빛을 잃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루크레치아 보르자, 그녀는 진정 세상을 파멸로 이끈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이라는 거대한 맷돌 사이에 끼어 신음하던 가련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한 인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세상신화 이야기가 준비한 르네상스의 비극, 루크레치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그녀가 흘린 눈물만큼은 진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꾼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욱 흥미롭고 짜릿한 신화와 역사의 현장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담력이 약한 분들은 혼자 보지 마시라 미리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인간의 잔혹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혹함 뒤에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는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공포, 피해 백작부인 엘리자베스 바토리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16세기 말 헝가리의 깊은 산세에 둘러싸인 체이테성. 이 성의 주인인 바토리 부인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에 웬만한 왕보다 넓은 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지성은 물론이요, 30이 넘은 나이에도 18 처녀 같은 미모를 유지해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눈부신 미모 뒤편으로 매일 밤 성 안에서는 소름 끼치는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으로 일하러 들어간 처녀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성벽 아래로 피가 다 빠져나간 창백한 시신들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의 저작거리에 퍼진 소문은 가히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바토리 부인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처녀 600여 명을 죽여 그 따뜻한 피로 목욕을 한다더라. 살점을 뜯어먹는 악마의 의식을 치른다더라 하는 피 비린내 나는 이야기들이 온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지요. 결국 왕실 조사단이 성을 급습했을 때 지하실에서 발견된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소름 돋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피에 미친 살인귀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탐낸 사내들이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잔인한 프레임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 세상신화 이야기에서는 400년 동안 흡혈귀 전설의 모태가 된 이 여인의 진실과 거짓, 그 피로 물든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공포와 욕망이 뒤엉킨 체이태성의 지하실로 저와 함께 내려가 보시지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화려한 귀부인의 드레스 뒤에 감춰진 그 소름 끼치는 진실. 체이태성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지옥도를 펼쳐보일 차례니 말입니다. 당시 성 안의 지하실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바토리 부인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일념 하나로 인륜을 저버린 기이한 의식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잔혹함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남편은 헝가리의 검은 기사라 불리던 전쟁 영웅 페렌츠 나다스디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포로들을 잔혹하게 고문하는 법을 부인에게 유희처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전장을 누비는 동안 홀로 성을 지키던 바토리 부인에게 고문은 지독한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취미였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바토리 가문은 근친혼이 잦아 가문 내에 간질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많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혈관 속에는 이미 통제불능의 광기가 흐르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실수로 시녀의 뺨을 때렸는데 그 피가 부인의 손등에 튀었더랍니다. 그런데 웬걸? 피를 닦아낸 자리가 유독 뽀얗고 고와 보였다는 겁니다. 그 찰나의 착각이 광기의 시작이었을까요? 부인은 그날부터 처녀들의 붉은 피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장치를 들어보셨습니까? 여인의 형상을 한 철제 캐비닛, 그 문을 열면 안쪽에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송곳이 박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토리 부인은 처녀를 그 안에 가두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희생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칠 때마다 송곳은 몸을 파고들고 그 틈새로 흘러나온 피는 관 아래 연결된 관을 통해 부인의 욕조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죠. 마치 인간의 생명을 짜내는 착즙기와도 같은 잔혹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철제 인형의 가슴이 다칠 때마다 울려 퍼졌을 그 비명 소리를 말입니다. 부인은 그 소리를 마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라도 되는 양 감상했다고 하니 이보다 더한 소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 안의 시녀들은 물론이요, 인근 마을의 가난한 처녀들을 예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꼬드겨 성 안으로 불러들였지요. 하지만 성문에 들어선 그 가련한 영혼들이 마주한 것은 우아한 황후의 침실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가 밝힌 철제 고문 도구와 차가운 칼날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병고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인은 처녀들을 거꾸로 매달아 그 아래에서 떨어지는 피로 온몸을 적시는 피해의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겨울철에는 벌거벗긴 처녀들을 성 밖으로 내몰아 찬물을 끼얹어 얼려 죽이는 등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참아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재판 기록에 남겨진 희생자의 수만 해도 무려 612명.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가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연쇄살인이라 할 만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 근처를 지날 때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곡소리에 귀를 막아야 했고, 체이태성의 백작 부인은 밤마다 악마와 몸을 섞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헝가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한 인간이 혼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받아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둘러싼 이 피비린내 나는 소문들 자체가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의 시나리오는 아니었을까요? 612명은 당시 체이테성 주변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600명이 넘는 처녀가 사라졌다면 마을 자체가 텅 비었어야 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록 어디에도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항의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그녀의 재산을 몰수하려 했던 자들의 증언 속에만 이 숫자가 존재할 뿐이죠. 광기 어린 살인귀인가? 아니면 조작된 전설의 희생양인가? 이제 그 화려한 괴담의 이면에 숨겨진 차갑고 냉혹한 정치적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자, 권력과 미모의 눈이 멀어 제국의 밤을 피로 물들였던 바토리 부인도 결국 하늘의 그물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1610년의 어느 겨울밤 왕실 수사대원들이 성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목격한 것은 그야말로 지옥의 풍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여인의 최후는 단두대나 교수대가 아니었습니다. 명문가 바토리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할까 두려워한 귀족들은 그녀에게 영구유폐라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형벌을 내립니다. 그녀가 평소 거처하던 체이테성의 좁디 좁은 방, 그 방의 창문과 문을 벽돌로 꽁꽁 쌓아 올려 단 한 뼘의 빛조차 들지 않게 막아버린 겁니다. 오직 음식물이 들어갈 작은 구멍 하나만을 남긴 채 말이지요. 그렇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토리 부인은 자신이 죽였을지도 모를 처녀들의 원혼과 함께 어둠 속에 갇혀 지내다 39의 나이로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젊음을 위해 수백 명의 피를 갈구했던 여인이 결국은 빛도 물도 없는 돌벽 사이에서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죽어갔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인과응보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가 숨겨놓은 검은 손을 직시해야 합니다. 후대의 사학자들이 먼지 쌓인 기록을 다시 들춰보니 참으로 묘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토리 부인은 당시 득세하던 가톨릭 세력이 아닌 개신교, 칼뱅파를 믿고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입장에선 막대한 빚을 진 채무자이기도 했지만 종교적으로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셈이죠. 결정적으로 612명이라는 희생자 수는 주장만 있을 뿐 단 한 구의 시신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은 단 며칠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고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하인들은 혀가 뽑힌 채 화형당해 입을 영원히 다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당시 헝가리를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국왕 마티아스 2세는 부인의 남편이었던 페렌츠 나다스디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전쟁 자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그 채권이 부인에게 승계되자 왕실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 막대한 빚을 갚느냐 아니면 채권자인 부인을 파멸시키느냐. 결국 합스부르크 왕가에게는 빚을 갚는 것보다 바토리 부인을 살인귀로 몰아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였던 셈이죠. 어쩌면 우리는 400년 동안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한 여인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써내려간 잔혹한 창작 동화를 사실로 믿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진정 피에 미친 악귀였을까요? 아니면 사내들의 추악한 음모에 희생되어 흡혈귀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가련한 여인이었을까요? 진실은 저 차가운 체이테성의 돌벽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신화 이야기가 준비한 피의 백작부인 엘리자베스 바토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방 안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광기 어린 살인마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죄인입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바토리 부인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승자들이 휘두른 펜 끝에서 탄생한 괴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면서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야기꾼의 목을 축여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 더욱 자극적이고도 슬픈 역사의 이면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